안녕하세요. 5년. 여러분, 5년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무려 1825일이라는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 흘리던 밤들이었고 시어머니의 독한 막말을 견뎌내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박광현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상상하며 머릿속으로 수천 가지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5년간의 희생과 애타는 기다림 끝에 제가 받게 된 것이 따뜻한 포옹이 아닌 먼 타국에서 온 소포 하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선물도 사랑의 편지도 아닌 이미 서명이 끝난 이혼 서류 한 장과 사형 선고처럼 차가운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새하얀 A사용지였지만 그 위에 적힌 글자 하나하나는 당시 제 미래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광현은 이렇게 썼더군요. 서연아, 미안하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많이 변했어. 바깥 세상은 너무나 넓었고 우린 더 이상 서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 넌 좋은 아내였지만 그건 옛날의 너일 뿐이야. 지금의 너는 더 이상 나의 위상과 미래에 걸맞지 않아. 서류에 서명해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지자. 약간의 위자료는 보내줄게. 저는 거실 한복판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걸맞지 않아라는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두 단어는 수천 번의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그저 그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버려져야 할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물건일 뿐이었던 겁니다. 뭐야, 광현이가 서류 보냈니? 뒤에서 시어머니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빼서 훑어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하, 잘 됐네. 잘 됐어. 드디어 내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너 같은 시골뜨기가 어디 우리 집안의 용 같은 아들에게 어울린다고. 지난 5년간 여기서 빌부터 산 것만으로도 내 집안에는 분에 넘치는 복이야. 빨리 서명하고 이 집에서 썩 꺼져. 그래야 집안에 맑은 물이 돌지.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휙 던지고는 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광현이가 너한테 사준 금부치들은 다 두고 나가는 거 잊지 마. 그건 우리 집 물건이니까 네가 가져갈 권리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모욕과 먼 곳에 있는 남편의 무정함 속에서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박광현의 익숙한 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그 필체가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꽉 껴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었죠. 서연아, 집에서 조금만 고생하며 기다려줘. 딱 5년이야.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너에게 최고의 미래를 만들어줄게. 너도 여기로 데려올 거야.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 약속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열정을 쏟았던 향료 제조라는 저만의 경력을 쌓을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더만 성였고 어머니가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 제게 물려주신 결혼 예물을 모두 팔아 그가 낯선 땅에서 초기에 정착할 비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남아 홀로 시어머니의 혹독한 구박을 견뎌냈습니다. 5년 내내 저는 가정부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으며 밤에는 차가운 방에서 외로이 잠들었습니다. 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문자 메시지도 짧아졌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고 아르바이트하느라 바쁘다고 했죠. 저는 믿었습니다. 이해했고 우리 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애타게 기다리는 동안 그는 새로운 세상을 찾았고
그 세상에는 저 같은 촌스러운 아내가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우리의 굳은 맹세도 저의 희생도 모두 잊었습니다. 그는 유행이 지난 낡은 옷을 버리듯 저를 무정하게 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서 있어? 맞기 싫으면 빨리 서명하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서명 안 해도 광연이는 이혼할 방법이 다 있어.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닌 낯선 사람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멎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무서울 정도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정함 앞에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것이 바로 눈부신 재탄생의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이 배신한 남편은 과연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시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이라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유학 간 남편에게서 받은 것은 이혼 서류 한 장과 무정한 말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앞에서 저는 한때 제 목숨보다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한 서명을 마주한 채 펜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바로 그 펜, 바로 그 순간이 5년 전의 모든 기억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고통스럽게 눈앞으로 끌어왔습니다. 5년 전 저 역시 이 펜을 들었지만 그것은 이혼 서류가 아닌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고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5년 전 이 펜은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도 우리 두 사람의 공동의 꿈이라고 믿었던 그 꿈의 시작이었죠. 그때 저와 광연은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있었지만 광연의 사랑 덕분에 삶은 여전히 분홍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고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게 그저 그런 엔지니어로 남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선진적인 지식을 배우고 싶어 했고 최고의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광연이 호주의 한 명문 대학에서 석사과정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 장학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온 가족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자신의 용 같은 아들에 대해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광연은 저를 힘껏 껴안았고 그의 눈은 기쁨과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저 또한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랑스러웠고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학비는 면제되지만 호주처럼 물가가 비싼 나라에서 2년 동안의 생활비, 집세, 보험료, 항공권 비용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시댁이 먹고 살만은 했지만 당장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최 여사는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똑똑한데 운이 없다고 말이죠. 그녀는 우리 친정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남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며 만약 제가 부잣집 딸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퇴한 공무원이셨고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풀이 죽어가는 광연을 보는 제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습니다. 활발하고 즐거웠던 사람이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그 꿈이 좌절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나무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 평생을 아껴 제게 주신 예물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금목걸이, 매화 모양의 귀걸이, 정교하게 조각된 팔찌, 그리고 몇 돈의 금까지. 그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자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워서 울었고 제 결정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들고 금은방으로 가 팔았습니다. 그 돈에 부부가 모아둔 약간의 저축을 더해도 여전히 한참 부족했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잊을 정도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제약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쉬는 대신 추가로 일을 받았습니다. 약초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심신 안정에 좋은 차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생강청, 매실청 같은 것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정교한 실험 도구에만 익숙했던 손은 이제 생강을 썰고 청을 저어대느라 물집이 잡히고 갈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해 눈 밑은 퀭했고 몸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광연의 미소와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할 힘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을 보고도 동정하기는커녕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시댁 체면을 깎아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천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보고 비웃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한 푼 한 푼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3개월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 저는 필요한 돈을 모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돈다발을 광연에게 건넸을 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고생했는지 알게 된 후 그는 저를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너를 고생시켰구나.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맹세할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빨리 자리 잡고 너를 데리러 올게. 2년만 기다려줘. 우리 오래 떨어져 있지 않을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걸 보상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믿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고 제 모든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그를 배웅하던 날, 쌀쌀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희망과 이별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갔지만 그녀는 멀찍이 서서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우리 둘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몸 조심하고 엄마 잘 챙겨드리고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최대한 빨리 돈 붙여줄게. 알았어. 저는 눈물을 감추려 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와서 공부 열심히 해. 내 걱정은 하지 마. 나 집에서 당신 기다릴게. 그는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포옹이었죠. 마치 제 모습을 가슴에 새기려는 듯 했습니다. 사랑해.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보안 검색대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제 마음은 이별의 아픔과 희망의 달콤함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제 미래와 인생 전부를 그의 뒷모습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닌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그 집에 남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고 제가 받은 것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의 약속은 이제 조롱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단지 재산을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과 믿음 전부를 배신자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펜을 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차가운 검은 잉크가 정해진 곳에 망설임 없이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끝내기 위해,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그곳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날 공항에서의 약속은 제 마음에 강렬한 희망과 굳건한 믿음, 그리고 행복한 재회의 미래를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광연의 뒷모습이 보안 검색대 너머로 사라진 그 순간이 바로 지상의 지옥문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광연이 떠난 첫 며칠은 달콤한 그리움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는 매일, 때로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 현대적인 학교,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게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잘 챙기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죠. 그는 제가 보고 싶고 제가 해준 음식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의 모든 피로와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내어 노력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연이 떠나자 시어머니 최 여사는 더 이상 아들 앞에서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혹독하고 독단적인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호 없이 홀로 남겨진 저는 그녀가 모든 짜증과 불쾌함을 쏟아내는 유일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연이 떠난 바로 다음 날, 그녀는 저를 거실로 불러 긴 집안일 목록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니 집안일이나 전부 도맡아서 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8시에 집 청소, 11시에 점심 준비, 오후에는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화초에 물 주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해. 내가 일일이 말하게 하지 마. 그녀는 제가 끼어들 틈도 주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지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그녀의 눈빛을 보며 저는 대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매일의 식사는 그녀가 정해준 식단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음식, 내일은 저 음식.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국은 짜다고 불평했고 생선은 비리다고 채소는 너무 무르다고 타박했습니다. 때로는 음식 접시를 바닥에 내던지며 치우고 다른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비난하고 모욕할 기회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제가 게으르고 서투른 며느리이며 시댁에 빌부터 산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자기 아들은 힘들게 유학하며 돈을 보내오는데 저는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다고 말이죠.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새 옷을 한 벌이라도 사면 그녀는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들이 번 돈은 너 같은 애한테 이런 누더기나 사입히라고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돈이 제 돈이라고. 광연은 아직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어디서 돈이나. 너 같은 게 무슨 돈을 벌어? 걔가 몰래 너한테 따로 보내준 거겠지. 어디 내가 전화해서 마누라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저는 광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하던 전화가 2, 3일에 한 번으로,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뜸해졌습니다. 대화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피곤한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례적이고 무미건조한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죠. 에이, 서연아, 그냥 엄마한테 조금만 참아줘. 엄마도 혼자 계셔서 적적하시잖아. 나도 여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나까지 더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그가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돈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첫 6개월 동안 그는 단 한 푼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생활을 안정시키고 물건 사고 책 사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부족할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저는 점차 그가 말하는 것처럼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통해 저는 그가 종종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죠. 2년 차부터 그는 돈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매일 장을 볼 정도의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돈을 전부 가로채며 자기 아들이 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보낸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진실은 그 5년 동안 저는 제 피땀으로 번 돈으로 살았지만 빌부터 사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날이 갈수록 멀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와서는 회의 중이었다. 시험 기간이라 바빴다는 등 짜증 섞인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는 아내,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하고 차갑게 제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그가 변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저는 여전히 옛 약속에 매달렸고 그가 단지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그렇게 지상의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육체는 지쳤고 정신은 고문당했으며 마음은 먼 곳에 있는 남편의 무관심과 배신으로 날마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생기가 넘치던 아가씨에서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입가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때때로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희생은 가치가 있었는가? 나의 사랑은 올바른 사람에게 향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삶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이 매일 밤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이혼 서류가 도착하기 전까지, 그리고 그것은 제게 마지막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비극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섰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서명하기를 기다리며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울고불고 애원하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틀렸습니다. 5년간의 지옥 생활은 저를 무서울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과 극도의 피로감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검은 잉크가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가며 김서연이라는 이름을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다 끝내고 저는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만족하세요? 제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에 최 여사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어 제 서명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서명했다는 것을 확신하자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렇게 분수를 아는 게 좋지. 내가 널 박대하지 않은 셈치지. 이제 내 짐 챙겨서 이 집에서 썩 꺼져.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최 여사는 마치 더러운 것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갈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무슨 할 말이 있어? 돈 얘기라면 한 푼도 줄 생각 마. 5년 동안 여기서 빌부터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그녀는 제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까봐
즉시 제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가득한 미소였죠. 걱정 마세요. 이 집 돈은 한 푼도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원래 제 것이었던 것들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제단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영정 옆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광연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았던 예물을 담았던 상자였습니다. 판 후에 저는 그 상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 드리는 사죄와 작별의 인사로 생각하며 이곳에 두었죠. 저는 조용히 상자를 내려 그 위에 쌓인 얇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첫째,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예전에 광연 씨를 위해 아내 든 것을 모두 팔았죠. 이제 인연이 끝났으니 제 어머니의 영혼을 함께 모시고 가는 셈치고 이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빈 상자를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 집만 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저와 광연의 보금자리였던 방. 저는 화장대 옆으로 다가가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광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빼내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광연이 굳은 맹세와 함께 제게 주었던 그 반지. 저는 그것을 이혼 서류 바로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머님 아드님과 이 반지를 돌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이 가족 사이의 모든 은혜와 빚은 다 갚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후 저는 낡은 옷 몇 벌과 유품 상자만 들어있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뒤돌아섰습니다. 최 여사는 제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가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평온하고 단호하게 떠날 수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광연 씨에게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그가 알던 김서연은 오늘부로 죽었다고요. 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대문을 나서기 전 그녀에게 차갑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저는 5년간의 지옥, 배신한 남편, 악독한 시어머니를 등 뒤로 남겼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눈부시게 눈을 찔러 눈살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막막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6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은 그 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이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 제가 자란 옛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옛집 앞에 서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철문은 녹슬었고 자물쇠는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으며 기와는 푸른 이끼로 회벽은 세월의 비바람에 누렇게 변색되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꽃을 가꾸시던 작은 정원은 이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이곳은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침묵하는 폐허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굳게 닫힌 문을 힘겹게 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구는 두꺼운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묵하는 네 개의 벽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꾹꾹 눌러왔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짓밟힌 5년의 청춘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제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황혼이 내려앉아 하늘 한쪽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무렵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이곳은 저의 아름다운 기억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속한 곳이었죠.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께 잘 살겠다고
정말 잘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이 떠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 김서연은 바로 이곳에서,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무에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모든 고통과 상실에 대한 눈물이 마른 후 저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잊혀진 유산, 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어두웠던 인생의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를 밝혀준 바로 그것을요. 첫 며칠 동안 저의 일은 오직 청소뿐이었습니다. 집은 너무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모든 것이 두꺼운 시간의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를 닦을 때마다 제가 만지는 물건 하나하나가 기억의 강물을 불러왔습니다. 저것은 아버지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시던 안락의자. 저것은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찻잔 세트. 저는 혼자 일하며 울고 웃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것은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마주하는 과정이었죠. 가장 힘든 일은 아버지가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하시던 낡은 다락방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습하고 어두웠으며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신문 더미를 정리하던 중 저는 실수로 가장 안쪽 구석에 박혀있던 작은 나무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괴는 잠겨있지 않았고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낡은 옷이나 잡동사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빛바랜 수십 권의 수첩이었습니다. 안의 종이는 세월에 따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의 글씨는 조금 바래긴 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이야기와 흑백 사진으로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옛 시절 이 지역에서 유명한 향장인이셨습니다. 후각이 매우 예민하고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 있는 손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할아버지의 침향과 약초, 향수 제품이 임금님께 진상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수공업은 점차 쇠퇴했고 할아버지는 후계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만한 재능과 인내심이 없으셨기에 목수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안에는 꼼꼼하게 기록된 글씨들과 온갖 약초에 대한 조제법, 비율,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향목을 고르는 법부터 침향을 만드는 법, 자스민, 연꽃, 백목련 같은 꽃에서 정유를 증류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때로는 맑고 고상하게, 때로는 농염하고 매혹적으로 복합적인 향의 층위를 만들어내는 비법들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저는 마치 다른 세계, 향기의 세계, 섬세함의 세계, 그리고 불타는 열정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다락방에 앉아 수첩 한 권 한 권을 탐독했습니다. 그리고 향기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후각이 마치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생활의 고단함과 시댁의 억압 속에서 묻혀버렸던 향기에 대한 저의 잠재된 재능이 이제 강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의 약초밭에서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눈을 감고도 깨쉽, 자소엽부터 흔하지 않은 잎들의 냄새까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코가 매우 예민하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커서 저는 정확성과 논리를 요구하는 약학을 전공했고 그 예술가적 재능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들고서야 그것이 바로 제 본 모습, 제 진정한 열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궤 안에는 수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궤 바닥에는 작은 침향목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자 부드럽고
맑은 향이 다락방 가득 퍼졌습니다. 기억의 향기, 그것은 바로 할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부채에서 나던 향이었고 어머니가 제단이 있는 방에서 나오실 때 옷에 배어있던 향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족의 향기, 상자 안에는 검게 변색된 작은 침향 조각과 호박색의 걸쭉한 액체가 담긴 작은 유리병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작품이자 평생의 정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바쳤습니다. 부모님의 낡고 황량했던 집은 이제 저만의 작은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간단한 증류 장비를 사고 책에 기록된 약초들을 구입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조제법부터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때로는 귀한 정유한 솥을 망치기도 했고 때로는 만들어진 향이 할아버지의 묘사와 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꼼꼼히 기록하고 원인을 찾아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스승이 되어 제게 힘과 인내를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글 한 장 한 장을 통해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년 가까이 몰두한 끝에 마침내 저는 성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장 간단한 약초, 향수 조제법 중 하나를 재현해낸 것입니다. 그날 첫 번째 향수 한 방울이 성공적으로 증류되어 연꽃과 백단향의 맑은 향기를 뿜어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행복과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조제법 하나를 재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영혼을 되찾았고 더 중요하게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의 길은 멀고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손에는 값진 유산, 불타는 열정, 그리고 굳건한 의지가 있습니다. 기억의 향기는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 제가 직접 제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미래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가업을 재건하고 이 멋진 향기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억의 향기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제 안의 열정의 불꽃과 나아갈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식의 보물을 손에 넣는 것과 그것을 생계수단으로 만들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옛집에서 반년 가까이 몰두한 끝에 저는 몇 가지 간단한 향료 조제법을 성공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집은 이제 곰팡이 냄새 대신 언제나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이 저를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돈이 거의 바닥난 것입니다. 시댁을 나온 후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은 겨우 소박한 식사를 해결하고 실패한 실험 재료를 사는데 전부 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 안에만 틀어박혀 꿈같은 향기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제 자신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빈손으로 자본도 인맥도 없이 가게나 공장을 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까운 방식, 바로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시작하셨던 방식처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좌판에서부터 저는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운 향수 제품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일상생활과 가까운 작고 예쁜 제품들에 집중했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말린 꽃과 약초를 담은 향낭, 옷장에 넣어두는 작은 침향 조각, 그리고 휴대하기 편한 작은 로론 타입의 정유병 같은 것들이었죠. 아버지의 목공소에 남아있던 낡은 나무 판자로
접이식 작은 좌판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하얀 비단 조각으로 좌판을 덮어 순수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작은 나무판에는 붓으로 제 브랜드 이름을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고요. 저는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영혼의 고요함, 향기의 섬세함, 그리고 수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의 침묵까지. 제가 선택한 장소는 번화한 재래시장의 한 작은 구석이었습니다. 이곳은 시끄럽고 활기찼으며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큰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구석진 곳을 선택했습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제 제품을 팔고 싶었습니다. 첫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좌판을 펼쳤습니다. 제 주위에는 채소, 생선, 고기를 파는 아주머니, 아저씨들의 외침과 흥정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반면 제 좌판은 낯설고 외롭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향랑과 정유병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힐끗 쳐다보고는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들의 생각에는 비린 생선 냄새와 썩은 채소 냄새가 진동하는 이 시끄러운 시장에서 누가 맑은 향기를 즐길 마음이 있겠냐는 것이었겠죠. 옆에서 채소를 팔던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런 향기 나는 물건은 여기서 팔면 누가 사? 저기 큰 백화점 같은 데 가야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산다고.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향기는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호객행위도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침향 하나를 피워 얇은 흰 연기가 부드러운 향기를 싣고 공간에 퍼지게 했습니다. 첫날, 저는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머니 속도는 날마다 줄어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부모님의 모습,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이 다시금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매일 좌판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보던 몇몇 사람들이 아마도 시끄러움에 지쳐 제 나무 그늘 아래로 쉬러 왔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무심코 침향 연기와 은은한 향기에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 약초의 효능과 제품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작은 향낭을 시험 삼아 사갔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찾아와 침대 머리맡에 향낭을 걸어두었더니 잠을 더 잘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 선물할 몇 가지 물건을 더 사갔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요 좌판에도 첫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제 인생의 운명적인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시장은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읽고 있을 때 키가 크고 고급스러운 차림의 한 인물이 갑자기 제 좌판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풍채는 매우 영민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뒤에는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비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민적인 시장에 그들이 나타나자 적지 않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습니다. 남자는 제가 진열해 놓은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눈을 감고 서서 무언가를 느끼려는 듯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탐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향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침향이군. 그런데 어째서 연꽃의 맑은 기운과 백단향의 따뜻함이 함께 느껴지는 거지? 아가씨, 어떻게 이런 조합을 만들어냈나?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격을 묻지 않고 향의 조화에 대해 물어온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제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가문의 비법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침향이 귀하지만 양기가 너무 강해 연꽃의 맑은 기운으로 조화를 이루고 백단향의 따뜻함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야만 향이 깊고 그윽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 말을 듣자 그 기업가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좌판 위에 향목 조각 하나를 집어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맞아, 바로 옛 서울의 혼이 담겨 있군. 이렇게 진정한 향기를 다시 맡게 된 것이 얼마만인지. 요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값비싼 향수들은 아무리 향기로워도 겉모습만 있을 뿐 혼이 없어. 하지만 아가씨의 향에는 이야기가 있고 문화적 깊이가 담겨 있어. 그는 남루하고 소박한 차림새지만 눈에는 자신감과 강렬한 열정이 빛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의 재능은 그가 존중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시장 구석에 묻혀서는 안 돼. 그는 품 안에서 고급 반지로 만든 명함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나는 TL그룹의 이강혁 회장일세. 아가씨의 이 제품들에 매우 흥미가 있네. 준비가 되면 연락하게.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군. 말을 마친 그는 제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서와 함께 돌아서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보고 또 운명의 손님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강렬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운명의 문이 방금 제 눈앞에서 활짝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그가 제게 건넨 명함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문을 열어줄 황금 열쇠였습니다. 저를 좌판 상인에서 넓고 험난한 비즈니스의 세계로 이끌어줄 열쇠였죠. 그 뜻밖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 밤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좌판 상인일 뿐인데 어떻게 감히 대기업 회장님과의 협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세계와 제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낡은 수첩, 가문의 유산을 재건하겠다는 꿈이 다시금 강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제 브랜드 고요는 평생 이 나무 그늘 아래 작은 좌판으로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이강혁 회장님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시장의 향료 파는 아가씨라고 소개하자 그는 즉시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전혀 바쁘거나 거리를 두는 기색 없이 오히려 매우 다정하게 제게 말했고 다음 날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TL그룹의 본사가 있는 초고층 빌딩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광택이 나는 대리석으로 깔린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저는 어딘가 어색했지만 회장님의 넓은 집무실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회장으로서가 아닌 어른으로서 나이 차이를 잊은 친구처럼 맞아주셨습니다. 그는 투자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전 내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제 과거, 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회장님은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셨고 그의 눈에는 공감과 감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이야기를 마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어. 바로 이야기, 유산, 그리고 비범한 의지력이지. 하지만 재능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해.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지식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해. 그리고 그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여 직접 저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 길에서 아가씨의 첫 번째 스승이 되어주지. 그가 말했습니다. 재무관리, 브랜드 구축부터 협상의 기술까지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네. 그 대가로 아가씨는 내게 한 가지만 약속해주면 돼.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초심과 혼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귀인.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도와줄 큰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를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배움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 구석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님은 제게 현대적인 증류 장비를 갖춘 작은 작업실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그룹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내 저를 돕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생산에만 몰두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공부시켰습니다. 매일 작업실에서 일한 후 저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제게 재무 보고서를 읽는 법, 시장을 분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마케팅, 브랜드 구축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던져주며 전부 읽고 제가 이해한 바를 그에게 다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요한 파트너와의 미팅에 저를 데려가 사람들이 어떻게 협상하고 거래하는지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고 방대한 지식의 양은 때때로 저를 벅차게 만들었지만 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값진 교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회장님의 지도 아래 저는 탈바꿈했습니다. 향기와 약초밖에 모르던 아가씨에서 점차 여성기업가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멀리 내다보는 법,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 제품을 올바른 고객에게 전달할지, 어떻게 고요라는 브랜드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게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스승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는 제 삶을 돌보아 주셨고 제가 느끼는 가족의 정에 대한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제게 해외 유학 중이며 곧 돌아와 가업을 이을 외아들 이태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게서 자신의 고인이 된 아내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녀 또한 온화하지만 매우 강하고 굳건한 여성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투자자와 창업가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그늘 아래 저는 삶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고요라는 이름의 씨앗이 마침내 빛을 향해 싹을 틔울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2년간의 끊임없는 배움 끝에 이 회장님은 제게 책 속의 지식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무리 귀중하다 해도 이론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실전에 뛰어들어 비즈니스 세계의 거친 파도와 맞서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은 자네에게 낚싯대를 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네. 이제 자네가 직접 바다로 나가 자신만의 물고기를 잡아와야 해. 그분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저는 고요향료, 코스메틱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 구석에 앉아있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고요라는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법인격을 갖게 되었고 당당하고 전문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 회사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옛집을 수리한 사무실과 불과 몇십 제곱미터의 작업실을 갖춘 초소형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저 외의 직원은 단순 작업을 돕기 위해 고용한 동네의 젊은 여성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저는 고요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저는 대량 생산과 저가 경쟁으로 산업 브랜드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 틈새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자연에서 온 한국의 문화적 색채와 이야기가 담긴 고급 향료 제품 시장이었죠. 제가 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기로 결정한 제품은 향수가 아닌 고급 호텔과 스파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 제품군이었습니다. 저는 이들 장소가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고급스러우며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큰 수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 대부분은 수입품이었습니다. 향은 좋지만 너무 대중적이고 개성이 부족했죠. 이것이 바로 고요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 제품군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수개월을 바쳤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제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 약학 지식을 결합하여 단순히 향기로운 것을 넘어 스트레스 해소, 수면 유도, 공기 정화와 같은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 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순수한 약초 원료를 찾기 위해 먼 산골짜기까지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고요의 정유 한 방울, 치명한 조각은 모두 세심함, 열정,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이야기의 결정체였습니다.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가장 큰 도전은 그것을 고객의 손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5성급 호텔, 최고급 리조트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보통 이름 있는 국제 브랜드만을 신뢰했습니다. 고요와 같은 신생 브랜드는 접근할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매 부서에 수십 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침묵 또는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저는 이 회장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정문으로 갈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라. 저는 판매원으로서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그들에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향기를 통한 공간 창조의 기술과 그것이 고급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매우 상세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큰 호텔들의 총지배인 마케팅 이사들에게 제품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제 글에 담긴 전문성과 깊이 있는 지식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몇몇이 관심을 표하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미팅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였습니다. 그 미팅에서 저는 샘플 제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만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유산, 고요의 경영 철학, 그리고 향기가 어떻게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을 깨우며 고객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유명한 6성급 리조트 전체 시스템에 향료 제품군을 독점 공급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 첫 성공을 시작으로 고요의 명성은 고급 서비스 업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호텔과 스파들이 스스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의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향, 그들만의 독점적인 향을 컨설팅하고 디자인해 주길 원했습니다. 제 회사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하여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확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날마다 늘어났고 고요라는 브랜드는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급스러움, 섬세함, 그리고 품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저에 대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기의 여왕, 전통 수공예 산업 전체를 부활시키고 격상시킨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장 구석의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 제 두 발로 당당히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는 여전히 그 어려웠던 시절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처음에 그 접이식 나무 좌판과
고요 간판을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무리 높이 날아오르더라도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결코 잊지 말라는 알림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성공은 단지 재능이나 행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서간 분들의 희생, 귀인들의 이끌어줌, 그리고 운명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제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요의 여정과 제 인생의 여정이 아직도 저 앞에 길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빈손으로 버림받았던 한 여성에서 저는 자립적이고 강인한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우뚝 섰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성공해도 여성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기댈 수 있는 어깨,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라는 빈 공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쓰라렸던 첫 결혼 이후 사랑의 문은 제게 영원히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은 다시 한번 제게 만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 삶을 또 한 번 완전히 바꾸어 놓은 만남이었죠. 어느덧 고요가 탄생한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회사는 날마다 성장했고 저는 재계에서 익숙한 얼굴이 되어 큰 행사나 세미나에 자주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망설였지만 이것이 배우고 인맥을 넓힐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스승이자 양아버지이신 이 회장님도 항상 제가 안전지대를 벗어나 바깥 세상과 자신있게 소통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그런 행사 중 하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수백 명이 모이는 연례자선 디너 파티였습니다. 저는 후원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옥색 비단으로 만든 아우자이를 입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섬세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습니다. 화려하게 화장하지 않고 단지 연꽃과 백단향의 맑은 향기, 고요의 시그니처 향을 살짝 뿌렸을 뿐입니다. 저는 홀 한쪽 구석에 혼자 서서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무리에 끼어드는 습관은 없었죠. 문득 낮고 세련된 목소리가 제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고요 브랜드의 창립자 김서연 씨 아니신가요? 제가 돌아보자 제 앞에 매우 매력적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었으며 각진 얼굴은 남성적이었고 특히 깊고 지적이며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미소의 주변 공간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태준입니다. 해외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사실 서연 씨와 고요 브랜드의 명성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의 경영 철학과 깊이 있는 제품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태준, 그 이름이 참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이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외아들의 이름이 아니던가요? 그분이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TL그룹의 모든 가업을 이어받을 그 아들, 혹시 이 회장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준 씨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제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제게 투자자이실 뿐만 아니라 스승이자 은인이십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 저를 바라보는 태준 씨의 눈빛이 갑자기 더 친근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한 가족이었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비범한 의지와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한 아가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 아가씨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울 줄은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의 칭찬에 제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가 만났던 다른 기업가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숫자나 수십억짜리 거래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술, 문화,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한 그의 경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문했던 박물관들, 그가 거쳐온 각 지역의 독특한 향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깊고 넓은 지식과 매우 섬세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아버지가 고요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연 씨의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한 문화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준 씨와의 대화는 제게 매우 특별한 감정, 이전의 남편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동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제품에 담으려 했던 핵심 가치, 그 혼을 진정으로 이해해 준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태준 씨는 적극적으로 제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북카페, 전통 찻집 또는 미술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여성 기업가 김서연이 아닌 제 본 모습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만날수록 저는 그에게서 귀한 품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똑똑하고 결단력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따뜻하고 진실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경청했고 제 과거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웠던 첫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너무 많이 힘들었겠군요. 이제부터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가 아무리 슬펐다 해도 그것이 현재의 저를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행복할 자격이 있고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사랑은 고요의 향기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평온함, 제 자신이 되는 느낌, 존중받고 이해받는 느낌을 되찾았습니다. 이 회장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저를 오래전부터 딸처럼 여겨왔으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아이가 함께하게 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 낭만적인 해변의 어느 저녁, 태준 씨는 무릎을 꿇고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반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가 직접 디자인한 침향 목재 반지였고 중앙에는 작은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향은 당신의 강인함과 굳건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진주는 당신이 흘렸던 눈물이지만 이제는 보석이 되었어요. 이 귀한 보석을 제가 당신과 함께 지키게 해주세요. 서연 씨,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희생이나 기다림이 아닌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곧 TVL 그룹 회장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위, 새로운 삶. 그리고 그것이 저를 과거의 유령과 마주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랜 세월 폭풍 후에 시달린 끝에 마침내 행복이 제게 진정으로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해변에서 의미 가득한 침향 반지와 함께한 태준의 청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젊은 날의 충동이 아닌 수많은 상처를 겪은 여성의 성숙함과 떨림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 외모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제 영혼, 제 본 모습, 그리고 제 과거의 상처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회장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둘을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장 큰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다.
그분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며 저는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저는 완전한 가족의 느낌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회장님은 단지 스승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제 모든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그 직후에 계획되었습니다.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첫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 결혼식은 매우 고급스러우면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태주는 모든 것을 제게 맡겼습니다. 그는 이날이 저의 기쁜 날이며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려한 예식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강원도의 조용한 소나무 숲속에 자리한 고급 생태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 공간은 소박하지만 매우 우아한 스타일로 신선한 꽃과 원목으로만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파티의 영혼은 바로 향기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날을 위해 특별한 향을 직접 조제했습니다. 평온이라는 이름의 향으로 흰 동백꽃의 맑은 향, 백단향의 따뜻함, 그리고 바닐라의 약간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향이었습니다. 그 향은 공간 전체에 퍼져 모든 하객에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했습니다. 하객은 100여 명으로 많지 않았지만 모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든 시절 제 곁을 지켜준 친구들, 초창기부터 고요를 믿어준 파트너들, 그리고 물론 태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의 친척들은 제 전 시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저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출신을 따지는 눈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일군 재능 있는 여성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봉황한 쌍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흰색 아우자이를 입었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가 저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해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준의 팔짱을 끼고 하얀 꽃으로 가득 찬 길을 걸을 때 부드러운 음악과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은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울지 마요. 오늘부터는 당신이 슬픔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더 흘리게 하지 않을게요. 결혼 후 저는 공식적으로 태준의 가족이 사는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푸른 정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넓은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두려움에 떠는 며느리가 아니라 아내이자 그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들어갔습니다. 저와 태준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남편이었고 항상 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일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그룹을 경영하느라 바빴지만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고 매일 오후 정원을 함께 산책했으며 일과 삶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회장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호칭은 참 멀고 귀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요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제 정신적 자녀이자 제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제가 시장을 넓히고 고요를 국제 무대로 이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재능 있고 독립적인 아내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정말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경력, 저를 극진히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시아버지를 가졌습니다. 저는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 이상을 얻었습니다. 박광영과 전 시어머니와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아득하고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존재를 거의 잊었습니다. 저는 평온하고 평화롭게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운명에 보이지 않는 끈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우리를 시작점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평온함과 행복은 과거로부터 더 큰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짧은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그 폭풍은 저를 5년 전 저를 무정하게 버렸던 바로 그 남자와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마주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행복이 미소 지었지만 운명은 아직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정말로 화려하고 평온한 세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전 남편 박광현과의 과거와 쓰라림은 멀리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고 때로는 과거와 마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할 때 그것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을 누리고 제 경력을 발전시키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제 전 남편 박광현도 그의 길을 마쳤습니다. 총명함과 약간의 수완으로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호주의 유명한 건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그 역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고 자본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광현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용이라고 생각했고 해외의 작은 연못은 그가 헤엄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국제 석사 학위와 해외 근무 경험이 있으면 국내 대기업에서 높은 직위와 엄청난 연봉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 승리자로서 돌아와 5년 전저를 버린 것이 전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다름 아닌 TL그룹이었습니다. 제 남편 이태준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 최고의 부동산 및 건설그룹. 광현은 이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TL은 단지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큰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총괄이사 직속에 매우 중요한 자리인 프로젝트 관리팀장 직위에 지원했습니다. 멋진 이력서, 인상적인 근무 경험, 그리고 유창한 발표 능력으로 광현은 인사부와 하급 임원들과의 면접을 쉽게 통과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서류는 마침내 최종 승인을 위해 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광현의 서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매일의 업무를 공유하는 습관처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봐, 여보. 그가 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방금 인재를 한 명 뽑았어. 이 친구 이력서가 아주 인상적이네. 우리 새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겠어. 저는 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무심코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페이지에 붙어있는 증명사진과 그 아래 굵게 인쇄된 박광현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였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그 거만한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은 제 안색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서연아, 이 사람 알아? 저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 전 남편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어 사진을 보고 또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배신한 남자가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바로 자기 눈앞에 나타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 태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 서류는 당장 기각할게. 저는 그의 눈에 담긴 걱정과 존중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회사는 회사고 감정은 감정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그 자리에 합당하다면
그냥 채용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일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증오도 미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가 버렸던 촌스러운 아내가 이제 회장 부인이자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에 간접적인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떨지 보고 싶었습니다. 과거가 스스로 저를 찾아왔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것과 마주할 것입니다. 운명의 연극은 아직 막을 내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거절하는 대신 저는 태준의 채용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남자가 얼마나 귀한 보석을 버렸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제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 후 TL그룹은 박광현을 포함한 새로운 고위급 인사를 환영하기 위해 5성급 호텔에서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신입 임원들이 경영진과 다른 부서장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운명의 만남을 위한 완벽한 무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한 드레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순흑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묶어 가느다란 목선과 정교한 진주 귀걸이를 드러냈습니다. 화장은 가볍게 하고 깊은 눈매와 권위 있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만의 시그니처 향수인 고요 몇 방울을 뿌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만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저와 태준이 손을 잡고 파티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고 웅성거리는 소리와 감탄사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말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태준은 언제나 모든 행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신비로운 회장 부인인 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우리는 귀빈들과 중요한 파트너들을 돌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아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파티장 다른 구석에서는 박광현이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자랑스럽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을 입고 와인잔을 든 채 해외에서의 경험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일원이 된 느낌을 만끽하며 자신을 위한 빛나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인생의 지진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총괄 이사의 개회사 이후 마침내 가장 기다려온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태준 회장이 직접 새로운 고위급 인사를 소개할 차례였습니다. 태준은 제 손을 잡고 중앙에 마련된 작은 무대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대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태준은 마이크를 잡았고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파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TL그룹을 대표하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인재들, 우리와 함께 TL이라는 배를 이끌고 더 큰 바다로 나아갈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태준은 한 명씩 소개했고 마침내 박광현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광현 신임 프로젝트 관리팀장입니다. 호주에서의 다년간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박 팀장님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앞으로의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 팀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박광현은 가슴을 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태준과 악수를 하고 돌아서서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영광의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주는 저를 향해 돌아보며 미소 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 특히 새로운 멤버들에게 저와 그룹에게 매우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제 아내 김서연입니다. 회장 부인이자 TL의 고위 전략 고문이기도 합니다. 태준이 말을 마치자마자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불리자마자 박광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휙 돌아서서 저를 회장 바로 옆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가득 차 커졌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눈매, 그리고 한때 그가 매우 좋아했던 입가의 작은 점까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박수 소리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 광현의 세계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가슴 속에서 쿵쾅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이 우아하고 고귀하며 기품 넘치는 여자가 어떻게 김서연일 수 있단 말인가. 6, 7년 전 이혼 서류 한 장으로 무정하게 버렸던 그 촌스러운 순종적인 아내일 리가 없었다. 불가능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인사 담당자가 회장 부인이 유명한 향료 브랜드의 주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산산조각 났던 모든 퍼즐 조각이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더없이 잔인한 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박광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의 다리가 떨렸고 무대 위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그저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운명의 연극은 정말로 더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메리칸 드림, 빛나는 미래가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버린 아내의 새 남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성공의 무대는 비극의 무대로 변했고 환영받던 인재였던 그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눈에 불쌍한 광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뜻밖의 만남은 또한 냉정한 대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저는 그들에게 이제 지위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박광현의 날카로운 잔 깨지는 소리는 파티의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모든 시선과 웅성거리는 수군거림이 모두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피 한 방울 없는 듯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 태주는 상황을 매우 전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보안팀과 행사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박 팀장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술을 좀 과하게 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광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와 마치 도망자처럼 파티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태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조금의 통쾌함도 없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연극은 잔인했지만 결국 막이 올랐습니다. 태준은 제 손을 살며시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이 순간을 견뎌내기 위해 얼마나 강해야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과 그 후 며칠 동안 박광현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냈습니다. 저는 그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방금 겪은 너무나 큰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분명히 모든 것을 그의 어머니 최 여사에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이 무정하게 버렸던 촌스러운 며느리가 이제 회장 부인이자 자기 아들의 간접적인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경악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광현은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는 매우 초췌하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거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 후회,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제게 접근하려 했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며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가 보일 때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피할 수 없을 때는 곁눈질 한 번,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비서에게는 철저히 지시해 두었습니다. 박광현 팀장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이메일로 보고하거나 총괄 이사와 직접 처리하세요. 저는 사소한 일에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저의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태도,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의 철저한 대우는 광현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욕설보다 더 아픈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눈에 이제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 남편도 아는 사람도 심지어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경쟁 상대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지 직원, 그룹의 수천 명의 직원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제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다른 계획으로 전환했습니다.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그 여자, 최 여사가 직접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가 황시봉이라는 아주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직원 박광현의 가족이라고 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결국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회의 중이라 바쁘다고 전하세요. 급한 일이라면 다음 주에 약속을 잡으라고 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요의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재전 시어머니이며 중요한 가족사가 있어 꼭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 저는 그녀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요. 저는 보안팀장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나이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올라올 겁니다. 그냥 들어오게 두세요. 하지만 두 분은 문 밖에 서 있다가 제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들어오세요. 몇 분 후 최 여사가 안내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제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섬세하고 고요하게 디자인된 은은한 침향이 퍼지는 공간.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고급 원목 책상 뒤에 여유롭게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비뚤어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나다. 예, 오랜만이구나. 네가 너무 달라졌구나. 그녀는 예전의 친근한 말투를 흉내내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어머니라는 명분에 매달리려 애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그리고 저를 찾아오신 용건이 무엇인가요? 제 정중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질문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버렸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날 못 알아봐? 내 시어머니다. 그녀는 평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분이셨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평탄했습니다. 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양해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저와 당신의 아들 박광현 씨는 7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제 현재 남편은 이태준 씨고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라는 호칭은 아마 잘못 사용하신 것 같네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강조하며 넘을 수 없는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최 여사님, 오늘 제 회사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광현 씨의 업무에 관한 일이라면 TL 본사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이라면 죄송하지만 저와 당신은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네요.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어쨌든 나도 내 시어머니였어. 네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도 다 우리 집안 복 덕분이야. 잠깐, 저는 그녀가 말을 다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 전화기 버튼을 눌렀고 즉시 키가 큰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분을 밖으로 모셔주세요. 저는 조금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 업무 환경에 방해가 되고 있네요. 최 여사는 제가 감히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쫓아내. 2 경호원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시죠. 그녀는 2 경호원에게 이끌려 무력감과 치욕 속에서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돌아서서 제 얼굴을 손가락질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봐. 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저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한 대결은 제가 원했던 방식대로 끝났습니다. 저는 욕을 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인생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그들을 낯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관심이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그들을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아마도 끝났겠지만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박광현 모자의 친인척 행세 연극은 저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 앞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치욕 속에서 쫓겨났고 저는 그 후에 침묵이 수용이 아니라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접근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박광현이 고개를 들고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 비즈니스 세계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전장에서조차 제가 이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달 후 TL그룹은 내년도 전략 프로젝트를 심의하기 위해 확대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위 경영진, 지사장, 그리고 핵심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광현이 기다려온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급 생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고위 전략 고문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태준 옆에 앉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자 박광현은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마치 본래의 오만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의 국제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저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해 제가 회장 부인일지라도 운 좋은 여자일 뿐이며 실력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광현의 발표는 실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전문 용어와 눈길을 끄는 시장 분석 차트를 사용하여 꿈의 도시 최고급 편의 시설을 갖춘 지상낙원에 대한 매우 화려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나이든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고 태준조차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광현은 힘찬 박수갈채 속에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는 저를 도전적인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는 회장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먼저 김서연 고모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즉시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광현도 저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긴장감이 약간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향료와 약초 전문가인 제가 부동산과 건설에 대해 뭘 안다고 평가하겠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고 서두르지 않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매우 공들여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계획안에 대해 박광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광현의 입가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아무리 화려해도 만약 텅 빈 기초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며 첫 파도가 밀려오자마자 무너질 것입니다. 광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주장과 실제 수치를 사용했습니다. 박광현 팀장님, 계획안에서 부지 정리 비용을 500억 원으로 예상하셨는데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부지 중 상당 부분이 틈새 농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최근 개정된 토지법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토지에 대한 보상 가격이 팀장님이 적용하신 기존 기준 가격보다 3배나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항목 하나만으로도 팀장님의 프로젝트는 이미 최소 2천억 원의 자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광현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그것은 조사부서에서. 저는 그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10헥타르 넓이의 생태 조절 호수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지질에 대해 알아보셨습니까? 그곳의 지반이 모래가 섞인 점토로 쉽게 내려앉고 자연적으로 물을 가두기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호수를 건설하려면 둑을 쌓고 방수 처리하고 수원을 유지하는데 수백억 원이 더 들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팀장님의 예산안에서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광현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고개를 끄덕이던 이사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점입니다. 상류층을 유치하기 위해 18홀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V그룹이 국제 수준의 36홀 골프장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후발주자이면서 규모도 작은데 어떻게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이 목표로 하는 모든 고급 고객층은 그들에게 전부 빼앗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팀장님의 프로젝트는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사산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논리와 숫자 하나하나는 박광현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제 학위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한국에서의 비즈니스가 현실, 법률, 심지어 경쟁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고요를 세우는 동안 피와 땀으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성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결을 제안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이윽고 태준이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서연 고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광현의 야심찬 프로젝트, 그의 마지막 희망은 무참히 기각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제가 회장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멀리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모든 경영진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전남편 박광현은 뼈아픈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의 국제학위로 쌓아올린 자존심과 자신감은 저의 날카롭고 현실적인 논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는 기각되었고 그가 그토록 꿈꾸던 빛나는 미래는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때 자신을 너무나 과신했던 한 인간의 끝없는 추락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의 이후 박광현은 그룹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젝트의 실패뿐만 아니라 그와 회장 부인 사이의 얄궂은 관계에 대해서도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출근하며 모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프로젝트 관리팀장에서 덜 중요한 부서의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광현에게는 그것은 해고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충격 이후 그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다른 길을 찾아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요에 있는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약속도 없이 그저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비서가 제가 매우 바쁘다고 말했지만 그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저는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던 박광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위고 눈밑은 퀭했으며 입고 있는 정장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저를 무정하게 버렸고 오만하게 저에게 도전했던 그 남자가 이제 제 앞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팀장 자리로 돌려달라고 온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해달라고 온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엄마 말을 들었던 그날부터, 물질의 화려함에 눈이 멀었던 그날부터 틀렸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최고의 여자를 버렸어. 내가 잘났다고 온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고개를 들었고 붉어진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약속할게, 맹세할게. 모든 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좋은 남편이 될게. 내 모든 상처를 보듬어 줄게. 나한텐 너만 있으면 돼. 뒤늦은 애원. 후회의 눈물. 저는 조용히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제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바깥의 푸른 약초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광현 씨. 제가 부드럽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 자신의 선택에 잘못했을 뿐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요? 저기 좀 보세요. 저는 정원 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는 한 번 잘리면 아무리 애써 이어 붙이고 가꾸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이혼 서류를 보냈던 그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당신의 버림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당신의 무정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제 두 발로 서게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광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제가 욕을 하거나 비난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럼 일은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TL그룹은 전문적인 곳이에요. 능력만 보죠. 잘하면 기회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될 거예요. 모든 것이 아주 공평하죠. 우리 일은 업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당신 인생 잘 사세요. 저도 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광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사무실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제 인생의 낡은 한 장도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태주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은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잿더미에서 영광의 정상까지, 눈물에서 미소까지 이어진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 사랑, 그리고 자아의 가치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의 행복을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멋진 것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강한 여성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 자신만의 경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치가 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역경이야말로 비범한 인간을 단련하는 최고의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모든 도전을 당신이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질 기회로 삼으십시오. 김서연처럼 전 남편의 배신이 그녀 내면의 비범한 자아를 깨웠고 순종적인 아내를 강인한 여성 기업가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결코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증오를 내려놓고 과거를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온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서연이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 순간 바로 그녀가 완전히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잊지 마시고 여성의 강인함과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